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오보라입니다. 예, 저는 오늘 오전부터 방금 전에 발표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그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사물 관련해서 유서도 소개를 해주셨었고, 그 밖에 방금 전에 발표해준 선생님의 카탈로그까지 다방면에서 그 사물에 대한 좀 관심이 고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축적되고 분류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 오늘의 주제가 또 사물 물질 문화이기도 하고,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 다루었던 인물이 서파 유희였는데, 그 유희가 그 물명고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고, 그 사물의 분류, 고증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희의 시문 창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선 후기에 사물을 제재로 한 시문들, 특히 동식물을 제재로 한 시문들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좀 관찰한 내용 혹은 지식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는다거나 아니면 감각 경험을 좀 참신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시문들이 다수 등장을 했었고, 이것은 그 박물학이나 물명 도수지학의 풍미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런 식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유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174페이지에 있는 2번 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희의 사물 제재로 한 시문은 대략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유희가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그 174페이지에 있는 청정이라는 잠자리를 제재로 한 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첫머리에서 보면 가는 놈은 붉고 크고 굵은 놈은 푸르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대장을 이루기에 쓴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물의 특징에 좀 착안을 해서 대비되는 시어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명고의 청정항에서 관련어로 보면 적졸이라던가 간번이라는 항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작고 붉은색을 띠는 종류의 잠자리, 그리고 크고 검푸른색을 띠는 종류의 잠자리가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종의 잠자리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어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 밖에 그 175페이지에 있는 시는 반딧불을 제재로 한 시인데, 물론 여기에서 반딧불이 썩은 풀에서 변화했다는 것은 얘기 원령에 나오는 말이고, 다른 반딧불이를 제재로 한 시문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시의 전개를 살펴보면 그 입구에서 썩은 풀이 변화했다라는 사실이 불러일으킨 감정이나 사유 같은 걸 서술하는 방향으로 흐르질 않고, 주로 밤에 움직이고 가을에 활동하는 반딧불의 속성을 묘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잠자리나 반딧불이와 같이 곤충을 읊은 시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175페이지 하단에 있는 쌀학눈을 제재로 한 시에서도 그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면모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쌀학눈의 근원, 생성, 변화, 소멸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의 서두에서 쌀학눈이 비에서 시작이 되고 그 속성 또한 비와 유사하다는 것을 서술한 점이 저는 흥미롭게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유희는 쌀학눈을 눈과 비슷한 종류인데 그 속성은 비와 유사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물명고에서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면 176페이지 중반에 있는 예문과 같은데요. 여기에 그 부정유 수의 운무라는 항에 수록된 관련어들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유희는 운무를 표제항으로 설정을 하고 운무의 관련어로 우, 설, 박, 로, 상 이런 것들을 제시한 다음에 설의 하의 관련어로서 다시 산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표제항 설정을 보면 그 유희의 물명과 자주 비교가 되는 이만영의 재물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천문의 형상으로 봐서 첨보에 수록을 하고 각각의 독립된 표제항으로 수록을 했었는데, 유희는 이것들의 기본적 본질 속성은 물이라는 점에 포착을 해서 이것을 이제 물, 큰 분류에 수록을 하고,
운무나 눈, 비, 이슬 등은 물이 자연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쌀알눈을 제재로 한 산이라는 시로 돌아와 보면 유희는 이 시에서 쌀알눈을 비와 눈 그리고 물로 변하는 연계 속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알눈은 비에서 결정이 맺혀서 땅에 내리는 것으로 속성은 비와 유사하고 또 이것이 내린 뒤에는 다시 물로 돌아간다. 그래서 쌀알눈의 본질은 물이고 그것이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속성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도 제가 학예동문에서 잠시 다룬 바가 있어서 발표문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그 유네메라는 시에서도 보면 유네메로 인해서 불러일으키는 뭐 감상이나 사유보다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19에서도 그렇고 시에 있는 주석을 통해서 유네메와 남매, 반혼매들이 어떻게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유희가 사물을 제재로 쓴 시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물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서술하는 것보다 그 속성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그가 물명서들을 편찬을 하면서 개별 사물에 대한 문헌 지식을 검토한 것 그리고 실적 관찰을 해서 속성을 고증한 경험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살펴본 것은 그 사물의 여러 개체의 종의 차이를 인식을 하고 그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애상을 불러일으키는 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유희는 애상성부라는 불전인데 거기서 보면 서리가 내린 뒤에 오는 매미인 산선의 울음소리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매미의 울음소리가 슬프다고 한 것은 전통적으로 한선에 부여된 정막한 신상을 인습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미의 여러 종류들, 그러니까 당조, 언, 면책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매미들이 가을에 활동을 하는데 이 한선만이 홀로 서리가 내리는 때에 울어서 혹독한 추위를 겪는 것, 그것 때문에 소리가 슬픈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선이라는 매미의 종류와 그 유사종들 다른 매미들의 차이를 인식한 데에서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차이를 인식한 데에서 슬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희가 그 사물 제재와 시문들에서 개체들 간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애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그 하나의 예로 과개접부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야생 나비를 붙잡아둔 일에 대해서 느낀 점을 분부인데 그 177페이지에 보면 그 과개접부의 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유희는 그 나방과 나비의 속성을 계속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방은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나비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야생종입니다. 이러한 야생종의 나비를 메어두게 되면서 이제 나비의 괴로움이 시작되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부에서 좀 자세히 상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8페이지에 있는 예문은 이제 부의 본문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유희는 나비를 덕을 지닌 존재, 또 외물에 구하는 것이 없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두에서 누에와 다투어 뽕나무 베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한 것은 그 앞에 그 뽕나무의 고치, 그러니까 상견에서 변한 나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나방은 사람에게 길러지며 뽕나무를 뜯어먹고 살지만 나비는 오히려 이를 부끄러워하면서 악목으로 여겨지는 가죽나무를 쌓고 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비는 덕을 지닌 존재이지만 사람에게 매여서 자유를 잃고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까닭을 고찰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나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계기가 나방과의 대비, 유사종과의 차이, 속성의 그 차이를 인지를 함으로써 슬픔이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지자, 우자, 강자, 약자, 농부와 아전 등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존재들을 대비를 시켜서 나방과 나비의 그 대비를 인간 세계의 대비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치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물들이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것이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고결함을 추구하는 나비 역시 나방에 비해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불어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지자나 강자,
농부들이 오히려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종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슬픔은 양보음이라는 작품에서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슬픔도 사물이 부여받은 속성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9페이지의 예문을 보면 여기에서 그 홀로 잔치자리에서 이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었고, 이 사람이 슬퍼한 까닭은 물류, 즉 각종 사물의 다름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의 화자는 하늘이 각각의 사물에 부유한 본성에 결핍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결핍이 있는 사물의 예로 벌과 해파리 등을 들었는데, 여기에서의 벌은 그 회남자에 나오고, 이 벌이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공공거에 등에 엎여서 나중에 위급할 때 달아난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벌과 공공거의 고사는 흔히 공생관계를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인은 이것은 이제 공공과 그 거가 벌과 더불어서 공생관계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그 천성적으로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벌의 속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새우에 의지하여서 볼 수밖에 없는 해파리, 그러니까 벌과 마찬가지로 신체 일부가 결핍된 사물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슬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결핍이 있는 사물들에서 생각을 확장을 해서 향기롭지만 서리에 꺾이고만 난초, 아니면 상처로운 동물이지만 나무꾼에게 붙잡히고만 기린 등 운명의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지만 운명에 있어서는 결핍이 있는 사물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애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다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혈량, 달인, 지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특정 사물에 대해서 하늘이 무엇인가를 빼앗았다는 점, 즉 그 비슷한 종은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 사물 각 개체에 부여받은 종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슬픔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살펴본 시들은 주로 사물의 형태, 습성 이런 것들 이제 감각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물들 혹은 반대의 속성을 지닌 사물들을 열거를 하고 그 종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좀 주안점을 둠으로써 그것을 애상을 불러일으키고 슬픔에 대한 기제를 전개시키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변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유형은 그 사물 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는 시들인데, 그 3장에서 살펴본 시들이 각 개체 간의 종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지한 것이 애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다면, 이 장에서 살펴보는 시들은 오히려 그런 차이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불우한 삶에 대한 위안을 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두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81페이지에 있는 사담연자 일시기지라는 시문에서는 그 제목에 나타난 그대로 그 뱀이 제비의 새끼를 잡아먹는 장면에 대해서 쓴 시인데, 여기에서 보면 그 뱀이 제비의 새끼를 잡아먹는 모습이 좀 이제 다소 잔혹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살과 가죽이 찢기고 피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처럼 발도 없는 뱀이 도려 대들보까지 올라가서 발톱도 있고 부리까지 있는 제비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좀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유인은 외형적으로는 발톱과 부리라는 무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제비에게서 연민과 슬픔을 느낍니다. 더불어 여기에서는 그 제비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자신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 시는 뱀에게 그 피해를 입은 제비를 동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화, 본, 다교 그 이후의 시구를 보면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의 분류를 하기를, 그러니까 풀을 먹는 동물 그리고 육식을 하는 동물로 나누어져서, 풀을 먹는 동물은 본성이 나약할 수밖에 없고 고기를 먹는 동물은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육식동물이 제비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뭐 비난받아야 될 행동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본성, 직분을 다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본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이런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 또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위안을 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는 그 누이의 넷째 누이가 자식이 없어서 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유이가 일종의 우원적인 시를 써서 보내준 것인데, 여기에서 그 182페이지에 보면 유물새우라고 해서 이제 서리가 가는 생물, 그리고 린속이라고 해서 물고기들, 이제 사물, 생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리가 가느다란 생물과 물고기를 선택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뭐 유서나 혹은 뭐 시경 등등에 나타나는 그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시의 제재를 선택을 한 것인데, 먼저 허리가 가느다란 동물이라는 것은 일명 새우공이라고도 하는 나나니벌을 가리킵니다. 유희의 물명고에 의하면 여롱이라고도 하고 과라라고도 하고 뭐 토공, 새우공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말 나나니벌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새우공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리가 매우 가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 염두를 두고 이제 나나니벌을 시의 제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나나니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희는 그 주석 183페이지 주석에 잠깐 보시면 물명고의 내용 일부를 실어 나왔는데, 사실 이 물명고의 주석을 살펴보면 역대 전통 주석들에서 나나니벌이 남의 새끼를 등에 업어다가 키운다라는 주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서 치밀하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는 본인이 그 보증한 것에 기반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주석서들에서 말하는 나나니벌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명령 새끼를 업어다 키운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자식이 없는 누이를 대표하는 생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고기는 숲을 사이 알을 뿌리는, 그러니까 번식력이 좋은 생물로서 물고기를 선택을 해서 그 둘의 대화를 우원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원에서 보면 이제 물고기가 주로 작가의 주제의식을 대변을 하는데, 물고기는 병아리를 뭐 필사적으로 지키는 어미다,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오는 살모사, 또 어미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거미, 이런 예들을 거론을 하면서 자식이 있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치상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없다, 또 만물이 부여받은 운명은 각각 정해진 바가 있다 라는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뱀이 제비의 새끼를 잡아먹는 시, 거기에서 조화홍이 부여한 동물의 식성, 기질,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물이 각각 타고난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자식을 잉태하는 속성으로 태어났든 자식을 많이 번식하는 속성으로 태어났든 그러한 타고난 사물의 속성 같은 것이 반드시 불행과 행복 어느 한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 삶의 불우함을 토로하는 상태에 대해서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남이 다르다는 점을 알므로써 불완전한 나의 삶에 불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속성이 지닌 각각의 이의를 인정을 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오히려 삶을 위로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시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그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 사물의 본원이나 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작품들, 두 번째는 개체 간 속성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슬픔이 촉발되는 작품들, 세 번째로는 개체 간의 차이를 주어진 운명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사물의 불균등함에 대한 슬픔을 위안하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의 다 공통점은 개체의 속성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개체의 속성 자체, 그것을 설명하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개체 간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는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차이로서 슬픔을 증폭시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히려 위안을 받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의의 사물 제재 칭호는 기본적으로 개체의 속성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제 시상 전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의가 그 물명고를 편찬했을 때 그 분류된 것을 보면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다른 물명서들에 비해서 제 생각으로는 좀 사물의 일관된 분류 기준을 세우고자 해서 분류의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분류의 일관성, 논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물의 지닌 특성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유의가 시문을 착착하는 데 있어서도 개체의 속성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